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우려했던 버스 파업 사태가 일단 낙됐습니다. 서민들의 발을 묶을 수도 있었던 출근길 버스 대란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세금을 투입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버스의 준공영제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인데 결국 이 모든 돈이 국민 세금과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태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의 핵심인 주 52시간제가 임금의 감소를 불러왔고 저임금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요금 인상과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죠. 주 52시간제 실시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것은 고임금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지 버스 운전기사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 생계 위협이라는 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비슷한 임금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노사임금 협상의 숙제를 푸는 방식이 합리적인가 하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해 보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건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버스 총파업 일단 피했는데 왜 스튜디오에는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좀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네. 대부분 급여 인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좀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한 것도 결국은 급여 인상은 다 할 것 같고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의 속속 그 임단협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 특히 새벽에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 뭐 전국적인 총파업 사태는 이제 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부 지역에서만 뭐 지금 이제 버스 운행이 좀 중단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경우에 버스 기사 급여를 3.6% 인상하기로 했고요. 네네. 정년을 또 만 63세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금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부산시 경우를 보면 급여 3.9% 인상에 교대근무 도입,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경기도 경우는 뭐 어제 이제 많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요금 인상안을 일단 수용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내 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 이제 올리기로 했고 총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기한을 이제 29일로 연기를 했는데 이쪽도 결국은 급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서울시 경우에 이제 요금 인상은 하지 않기로 이제 했는데요. 소요 비용은 결국 재정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한 2,500원 정도, 거의 2,50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수백억 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고요. 인천시 경우도 요금 인상 없이 재정 지원 확대를 하기로 했고 급여는 3년 동안 20% 인상. 그래서 인상폭은 이쪽이 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급여 인상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재원을 요금 인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지자체 재정으로 투입하느냐의 문제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승객들이 지불하는 요금 인상 또는 지자체가 지불하는 예금 예산 투입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버스 쪽 분야에서만 국한될 것이냐? 뭐 예를 들자면 집배원 노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게 다 지금 근로 조건과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2일에 집배원 두 분이 사망을 했고 13일에 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그 사망 원인이 심장 정지. 그래서 이제 과로사로 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13일 사망한 집배원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34세
청년으로 좀 알려져서 굉장히 지금 또 그 안타까움을 좀 많이 더하고 있는 네네.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과로사로 한 5년 동안 19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전국 우정노조 쪽에서 14일 날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집배원의 이런 그 과로사 사망사고 근절하려면 2,000명 정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이거 계속 무시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서서 이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우정사업본부가 설립 135년 만에 올해 첫 적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규직 전환 그리고 이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한 2,200여만 원 정도. 안 그래도 급증을 좀 한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과연 이 추가 증원 여력이 있을지 좀 이제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편 요금이 안 그래도 지금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0원 지금 인상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로도 좀 부족하면 또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적자 상황에서 고정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영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 걱정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많은 분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각될 네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적잖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됐건 어제 그 서울중앙지법 그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금 일단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혐의, 그러니까 법인 자금 횡령 부분 같은 경우에 이 형사 책임의 유무 또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기각 사유를 밝혔고요. 네네. 나머지 혐의 부분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소명 정도, 피의자 관여 범위, 또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뭐 이런 증거 자료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같은 그런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래서 또 함께 또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동업자 유인석 씨 영장도 함께 기각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지금 논란이 지금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경찰이 그 18차례나 소환을 했는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 그 결과가 겨우 이 정도냐. 그래서 이제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한번 또 지금 일고 있고요. 네네.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인 그 신종렬 판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이분이 지금 이문호 씨 전 대표를 비롯해서 뭐 그 버닝썬의 MD로 알려진 그 애나, 네네. 그 윤중천 씨, 뭐 다 지금 구속영장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각 전문 판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또 좀 약간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요즘에 그 영장 기각이 되고 나면 꼭 그 좀 성향이 좀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 비판적인 지적을 좀 많이 하고 나서는 그런 그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대로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전담 판사의 고유 권한이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연 사건 최종 보고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단 13일에 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산하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올리긴 했다 그래요. 한 250종 분량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발표를 이제 일주일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일로 발표를 미뤘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금 관심이 다시 지금 이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주일 뒤로 미뤘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번에 또 이 사건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수사 개시를 이제 요청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재수사 요청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제 묻혀버릴지 모르는 그 가능성.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상당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정치권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망발 사태로 인해서요.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옮기기도 좀 거북한 단어를 제1야당의 원내대표 연설에 사용하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요. 또 힘들게 올려놓은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우려가, 공수처 관련해서는 경찰 측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사개특위의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그룹을 이게 참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매매 여성에 빗대어 비하하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은어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당 여성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신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전국여성위원회 차원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망언을 규탄하고 사퇴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경원 진짜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입에 담지 못하고 있으신데요. 정말 여성 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또 판사 출신 여성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금방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의 해석들을 보면요. 예를 들자면은 전혜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은어 사용에 대해서 내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닳거나 해진 미창이라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와 관련해서요. 네네. 말씀드리면요. 제가 책을 하나 좀 인용하고 싶어요. 쿨하게 사과라는 책에서 사과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사후 처리를 약속하는 게 진정한 사과다. 사과문의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는 전혀 그런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효옥 전 의원이 옹호하고 나셨는데 저도 이 단어를 몰라서 네네.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예.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혀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웬만한 은어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몰랐던 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말을 공개적인 연설석상에서 했다. 그럴 때 당사자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이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은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구가 기자들에게만 전달이 됐지 한 번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거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정도의 막말을 하시고 그냥 그 정도의 사과문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은 원내대표직의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원내대표직의 사퇴를 그러면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당에서 5.18 망언 의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배경, 이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런 막말과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것이 일부 지지층에게는 또 지지를 받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말 국어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한 우려들이 있는데 특정 집단들에서 그런 막말을 했을 때 선호하고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이런 분위기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시고 전체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예입니다만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 폭파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어요. 의원께서도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란죄로 다스려달라 이런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가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김무성 의원의 이 막말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는데 제가 법리적으로 볼 땐 내란 선동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사실 그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혐의를 판단하면서 단순한 그런 사실을 언급하는 거 이런 거로는 좀 내란 선동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네. 그러나 그것이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뱉는 가격한 표현 그리고 범죄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행동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정치에서 말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망발을 일삼는 행위는 근절돼야 되고 또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 말이죠. 권은희 안, 백혜련 안 두 가지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데 두 가지 내용에 관련된 사안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먼저 권은희 안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데요. 사실 제가 낸 공수처 안에도 권은희 의원님 의견이 대다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예.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권은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상당수 반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을 내신 게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두 안에서 지금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기소권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수냐 아니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낸 안도 원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바른미래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여서 낸 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안에 결국 공수처장이 국회에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사실 추천이 될 수가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안이. 네네. 거기에 그런데 권은희 안을 국회의 동의까지 또 추가를 한 거죠. 오히려 공수처장의 임명에 저는 국회가 너무 관여하게 되는 방식이 되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고 예.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었습니다. 네네. 검찰에도 아직 없는 제도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공수처에만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법정에서의 배심원단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네.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일반 시민들이 또 결정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 안이 권은희 의원이 아니고 백 의원께서는 그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원리에 의해서 구현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검찰에는 기소심의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권적으로 검찰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데 공수처에만 이렇게 기소심의회를 두게 되면은 네네. 공수처가 검찰과의 관계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서 공식 입장 표명을 좀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어떠한 보완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요? 현재까지는 사개특위 자체가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네네. 예, 사개특위 정상화가 관건입니다. 예.
사개특위가 정상화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해결되고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선출 그 이후에 사개특위 그 위원들 사보임 문제까지도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명 원내대표로 출마하신 두 분이 다 사개특위 사개특위 위원들을 전과 같이 돌리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거셨기 때문에요. 예,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경찰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 제2의 검찰화를 막기 위해서 검찰과의 인사 교류 제안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영향력 줄이자는 원칙론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낸 그 안에는 공수처 검사 중에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네. 경찰은 그거를 이제 4분의 1로 제한하자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4분의 1은 너무 과하다고 보이고요. 네네. 같은 논리라면 지금 경찰에 대한 공수처 안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또 경찰에 대해서도 그걸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수처 내에서 검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취지로 이미 그 제한에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네. 정도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이 궤도에 지금 올라섰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소통의 장을 펼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떠한 상황을 펼쳐야 된다고 사개특위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당에서는 계속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로 돌아와라. 장애투쟁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있어야 될 곳은 국회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서도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셨고 오늘 바른미래당에서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게 되면 원내 협상의 조건은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 보이콧 장애투쟁의 명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그 장애에서 보낼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추경도 있고 국회로 돌아오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면 그런 협상이 이제 잘 되면은 저희 사개특위도 정상화시키고 그 사개특위 내에서 지금까지 얘기됐던 많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투쟁 중인 제1야당 한국당과의 물밑 접촉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계십니까? 원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주 정도부터는 뭔가 좀 논의 그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요. 하여튼 그 청와대에서도 또 대표회동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정말 그 강원도의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재해 문제에 대한 추경도 시급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빨리 국회 내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 1대1 그 회담을 먼저 좀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제안한 5당 대표 네네. 회동 제안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계속 국회를 보이콧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여튼 다방면적으로 여러 가지 방책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 12일 경남 통도사에서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쳤죠.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시죠. 한문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그 통도사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차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에 경계가 따로 없어가지고 더욱더 아찔해 보이는데 이런 사고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고의 아쉬움은 우선 그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순간적으로 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른쪽에 보차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곳에 만약에 인도턱을 좀 따로 보도를 만들어놨다든가 또는 차가 돌진할 수 없도록 볼라드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더라면 네네. 사람들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뭐 통도사 하면은 뭐 전국에 해인사, 송광사 이어서 전국 3대 사찰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계석이 있든 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그 어떠한 시설물이 있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네. 75세의 고령이었다고 차량 운전자가 그러는데요. 자, 이 같은 경우 앞으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갔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인들의 운전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 그래서 노인들의 운전면허 관리를 좀 제대로 더 철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꼭 노인이라고 해서 이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네네. 순간적으로 이제 운전할 때 이게 항상 조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안전운전 불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꼭 노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고요. 또 종종 김여사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성 운전자로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도 아니고 네네. 모든 운전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감각이 둔해지죠.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행동도 반응이 좀 늦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넘어질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데 노인분들은 넘어져서 낙상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마찬가지로 운전할 때도 순간적인 골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이었으면 차 왜 이래 그래서 곧바로 브레이크로 바로 옮길 수 있었겠지만 노인분들의 경우는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몸의 그 신체 기능이 좀 저하되는 그 시기에는 운전할 때 내가 자신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고 평소에도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싶을 때는 운전을 자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남녀노소 특별히 구분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10대들이 또 과도하게 그 과속운전을 한 그 위험한 상황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린 거 말씀이시죠? 예, 고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고령 운전자들이 우리 사회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소지자가 이러한 안전대책 이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적성검사 시기를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65세 넘은 분들은 5년으로 단축시키고요. 또 75세 넘는 분들은 3년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3년이 아니라 1년 매년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적성검사 받을 때 형식적으로 몇 가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눈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런 몇 가지만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난번에 적성검사 받고 지금 적성검사 받을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떠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게 있는지 그 수진 내용을 제출하도록 해서 몇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면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성검사의 주기 같은 경우도 단축해서 실시하는 내용들도 좀 더 세부적인 적성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컨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몇 가지 노인들에게 올 수 있는 거요. 네네.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좀 적성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반납 제도 활성화하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처음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운전면허증 갖고 있어봤자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내가 운전할지 모르잖아 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 자체를 운전면허증 반납이 아니고 네네.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하는 겁니다. 예.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그것은 무면허운전이 되는 거죠. 네네. 내가 깜빡깜빡한다. 그리고 내가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걸어다닐 때도 제대로 잘 못 걷는데 운전할 때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잘 안 나고 누가 불러도 잘 모르겠고 앞에 잘 안 보이고 또 몸도 걸음이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 뻔하고 그럴 때는 운전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예.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나도 요새 노인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지하철도 그냥 탈 수 있고 또 시내버스도 그냥 탈 수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내가 운전에 자신이 없을 때는 운전면허 자체를 반납하는 거, 솔선수범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을 네네.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뭔가 좀 보조라든가 이런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죠. 네네. 노인분들에게 카드에 무슨 카드라고 그러던데요. 복지카드인가 뭔가에서 10만 원어치를 마일리지를 넣어준다는 그런 걸 봤는데요. 네네. 그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버스 파업가는 대란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지원해 주듯이 예. 노인분들이 운전을 안 하겠다 그럴 때는 그 노인뿐만이 아니라 또 불특정한 다수의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노인분들에게 대중교통수단 또 버스나 지하철을 잘 이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는 일종의 교통수당이라든가 네네. 그런 것을 적정선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극적으로 버스 분규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요금 인상 이런 이슈가 우리 사회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비를 좀 피부에 와닿는 어떤 보조의 수단으로서 좀 작동을 할 때 이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말이죠. 흔히들 저희들 보면 스티커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초보 운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령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안내랄까 이런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는 타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런 좀 대안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일본은 노인들이 운전할 때 차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를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우리도 노인 운전자들에게는 저 차는 노인분들이 운전하니까 일반 운전자랑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지금 보일 수 있도록요. 다른 운전자들이 봤을 때 저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고령 운전자이구나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전에 스마일 스티커 붙이고 다니듯이요. 네네. 네, 노랗게 된 동그란 것을 잘 보이는 곳에 뒷 유리창 같은데요. 그걸 부착시키면 다른 운전자들이 노인에 대한 배려도 할 수 있고, 저 차는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더 피해가야 된다든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들 가운데에도 생계로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80 넘으신 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또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렇죠. 그분들도 내 스스로가 운전할 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운전해야지.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정년이 되면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고요. 네네. 또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일 못하겠어. 그러면 스스로 일을 접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운전도 본인의 일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일하기가 좀 힘들어진다 느껴질 때 미리 그만둬야지 나중에 사고 나서 그만두게 되면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 주로 하던 회담 방식인데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하고 이것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수회담, 2번 철수회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